저출산, 한국의 가장 큰 문제로 이미 모든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 절벽 문제를 간단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은 사실은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한국의 상황은 훨씬 심각한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첫 번째 보시는 현황과 문제점에 보시도 알다시피 2020년에 한국 신생아 수는 최초로 30만 명 선이 무너진 27만 명 선으로 드디어 데드크로스 현상, 즉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데드크로스로서 인구 자연 감소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2020년 작년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60대 인구는 24%인데 10대 이하 인구는 16.9%에 불과해서 내다 보이듯이 앞으로 젊은 층이 부담해야 될 고령자에 대한 보건 및 사회적 부담은 비용은 내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이 내세운 10대 공약 중에 하나가 저출산 문제 해결이었는데 그리고 또 2017년에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까지 출범시켰는데 그 이후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권의 합계 출산율은 1% 이하로 내려가서 0.98, 0.92, 2022년 0.84로 하락을 했고 올해인 2021년의 출산율은 0.7%대, 그리고 0.7명대, 22년은 0.6명대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숫자는 유엔의 통계를 잡히기는 전 세계 198개국 중에서 압도적인 최저치입니다. 1% 이하인 나라도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흔히들 얘기하기에 청년 세대가 결혼을 못하고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을 기인한다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그 해법으로는 흔히들 경쟁 과열, 직장 문제, 주거 문제, 양육 문제들을 많이들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저출산 현상은 단기적인 그런 어떤 최근의 현상이 아니라 1990년대에 이미 시작됐고 2000대 중반에는 이미 합계 출산율이 1.3% 이상인 초저출산입니다. 이건 저출산이 아닌 초저출산 현상이 이미 나타났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그 출산 정책은, 출산 지원 정책은 또는 출산 부양 정책은 다자녀 가정 지원, 아이를 한 명 낳으면 얼마 주고, 두 명 낳으면 얼마 주고, 세 명 낳으면 얼마 주고 하는 그런 아주 단편적인 다자녀 가정 지원에만 맞추고 있어서 출산율 높이는 데는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합니다. 흔히들 2021년에 43조 원이 쓰여졌고 지난 몇 년 동안에 200조 원이 저출산 예산으로 투입됐는데 왜 그러냐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잘못된 통계입니다. 200조 원 가까이 투입된 예산 중에 태반은 저출산과는 관계없는 그런 지자체의 목적 사업에 저출산을 쉽게 말하면 팔아서 썼기 때문에 실제 저출산에 투입된 예산은 흔히 말하는 아이 1인당 1억 5천만이라는 그 잘못된 부풀려진 통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출산의 문제도 상당히 참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해야 하는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저출산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라고 할까 근본적인 정책은 저출산을 복지가 아닌 사회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서 국가 차원에서 먼저 투자를 하고 얼마를 지원해 준다, 개개인한테 얼마를 도와준다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먼저 주도해서 아이를 키운 사회를 만들어줘야지만 복합적인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위해서 현재 저출산 문제를 복지부라거나 고용노동부라거나 중소기업벤처부, 주거 문제를 낳는 국토교통부, 교육비 담당하는 교육부 이렇게 흩어진 부처들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을 2017년 문재인 정권 초기에 만들어진 것 같이 그런 이름뿐이 아닌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가 이런 모든 부처들을 관장하고 통괄하고 특히 예산을 관장하는 기재부가 포함된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현상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떤 것을 해주겠다, 아이를 낳아라 이런 인식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젊은 아이를 낳는 연령대인 젊은 세대들한테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을 바라는지를 직접 듣고 그걸 반영하는 정책적인 수단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책 제안으로는 반전을 일쓰는 정책 제안은 참 쉽지 않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존의 지원 정책은 계속 하고 더 강화해야 되겠죠. 흔히들 얘기하는 임시 출산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 출산 지원금 지원,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남녀 육아휴직이죠. 또 유연근무 등 근로지원책, 또 18세까지 모든 양육의 책임을 국가가 지자. 또 세 자녀 이상 가구에게는 대학교까지 전액 학비를 지원하고 생활비를 일부 지원하자 하는 그런 기존의 정책들입니다. 이거는 더욱 가다듬고 현실화하고 대폭적으로 증가할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 세제 개혁이 필요합니다. 소득 절대액의 세율을 저기하지 않고 자녀 수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세제 혜택을 주자는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는 증여재산의 비과세 항목에 자녀의 결혼과 출산을 추가하여 기존에는 이제 증여재산에도 과세가 되고 있었는데 뭐 결혼한 자녀를 위한 전세금이라거나 또 주택자금 등의 주택자금 또 출산에 양육된 일부 자금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는 식으로 정부 차원에서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이민자를 통한 인구 절벽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 한 해에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을 받아들였고 우리나라 이상으로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는 일본에서도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존의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고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의 자체 출산율만으로 단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인구 보완 정책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외국 인력에 대한 이해 제고와 사회 갈등이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소가 선결 과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혼 여성 출산자에 대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미혼모의 경우는 특히 국내 입양 제도를 정착하고 양육시설을 개선해서 미혼모 자녀들 같은 경우 할 수 없이 외국에 입양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들을 지원하고 수용하는 그런 정책과 그런 국민들의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저출산 정책을 단지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에 대한 어떤 숫자로서 양육비를 지원하고 어떤 그런 계량적인 지원에서의 지원뿐이 아니라 여성 양육 환경을 개선한다거나 이런 것을 별로 효과를 보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인구를 관리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그 개개인을 믿고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이 선택하는 방식을 지원하는 그런 관점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부부가 가진 가정이 많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대책이 주로 있었는데 한 자녀 가정 또는 미혼모 가정 이런 것에 대한 대폭적인 인식의 개선과 지원 정책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은 이제 출산 문제 해결할 주요 국가들의 사례인데 이스라엘 지금 시간 없어서 더 이상 이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나라 이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산율이 3.1명으로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들은 물론 국가에서 좋은 정책을 지원하고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아이가 삶에 중요하다는 그런 가치 체계입니다. 우리나라도 먼저 아이가 가정과 개인한테 중요하다는 그런 가치 체계가 이른바 패밀리 밸류가 도로 찾아져야 되지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나온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 독일 많은 예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미 겪었던 그런 저출산에 대한 해소 방법을 우리는 참고하면은 여태까지 그런
재정적인 지원과 어떤 시스템으로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벗어나 근본적인 해결을 이루는 첫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혹시 저출산 문제는 뭐 얘기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개념과 현황을 말씀드렸으니까 혹시 여기 대한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 추가해서 제안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해외 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걸 대안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사실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이 이렇게 이슬람 쪽 사람들 그리고 중국에서 오는 이민자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중국에서 온다거나 뭐 이슬람 온다거나 이거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스탠다다이즈 갖고 뭐라 그러나 그 선입관을 갖고 보편화하는 것은 좀 좋은 방법도 아니고 맞는 방법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말한 이민의 정책의 핵심은 우리나라가 그 1960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거쳐서 많은 유학을 갔었고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유학을 갔고 거기에 우수 인력들이 많은 경우에 자리를 잡고 그거는 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의 우수 인력들이 미국으로 많이 유입됐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요새 해외 그의 젊은 학생들한테 IT라거나 K-팝, 그 한류의 등의 이유로 굉장히 인기가 많고 한국에 유학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유학생을 유치하자는 게 첫 번째 단계이고 두 번째 우리나라 인력 산업 인력이 지금 이미 100만 명 이상이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 중국이나 이슬람 솔직히 이슬람 쪽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많은 경우에 조선족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 중국 순수한 중국 한족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어프로치해서 물론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원칙으로는 좋은 산업 인력을 많이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의 부족한 데를 메꾸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많은 그런 산업 인력 중에는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어서 다시 2세대로서 우리나라 한국민화하고 있는 예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혹시 또 질문이나 뭐 제안이 있으세요? 예. 저 얘기해도 됩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네, 박용호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아까 우리 그동안에 수백 조를 투자했어도 그 수백 조 투자한 게 정말 저출산 대책과는 상관없는 항목에 그냥 거기다 명분을 삼아서 다 사용을 했다라고 아주 정말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이 뭐 제출해도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 시스템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관련한 예를 들어서 일본은 내각제니까 뭐 이 부처를 뭐 자주 바꾸고 특임 장관도 자주 잘 둘 수 있고 하는데 우리도 뭐 그럴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1억 총괄 활약상처럼 인구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만 다루는 특임 부처를 둔다든가 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그동안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예산을 그쪽으로 그러니까 각 부처에다가 저출산 고령화 예산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상관없는 그러한 분야에 너무 많이 지출되잖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예, 올해까지 뭐 제가 얼핏 기억하는 건 한 280조, 근 300조 가까이 사용을 했는데 사실 저출산 대책에는 저는 뭐 10조나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말로만 예산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를 또는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예산을 거기에다가
집중시켜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우선 그 예산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제안을 좀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이민 관련 문제인데 뭐 여러 가지 조심스럽게 뭐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은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 서구 뭐 미국이 대표적인데 뭐 고급 인력 같은 경우는 일정한 자격이 되면은 쉽게 이민 자격을 주는 그런 제도를 우리도 도입을 해서 우리 과거에 유학 가서 많이 그 이민화처럼 동남아에서 유학하고자 하는 또 중남미에서 유학하고자 하는 학생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을 그중에 것 많은 같습니다. 고급 인력들을 그 고급 인력들 육성을 하고 나서 상당한 인력이 아마 우리가 그 이민 제도를 좀 수월하게 고치면은 우리가 우려하는 이민자들이 대상이 아닌 그런 인력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우리 관광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제도는 잘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급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학위를 하고 아니면 뭐 주로 엔지니어링이 많죠. 그걸 하고서 한국에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잘 안 되고 뭐 본국으로 돌아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인력들이 지금 상당히 필요한데 아마 그런 인력들이 좀 인센티브를 주면은 우리나라의 한국에 과거에 뭐 미국에 유학 가서 프랑스, 독일에 유학 가서 머물러 있던 것처럼 고급 인력들을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앞서 뭐 가치라든가 교육 문제 그런 우리도 제 주변에 보면은 그 특히 뭐 저도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중국 또 우리 한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한반도에 뿌리를 두고 있는 중국 국민들 또 중동 지역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심스럽긴 한데 그런 그 제3국가에서 오는 이민자들에 대해서 일정한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 포용적인 그 자세를 갖는 그런 교육도 같이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건 뭐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다만은 그런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무엇보다도 전 첫 번째 말씀드린 거 그게 예, 저도 굉장히 철저히 동의합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정말 제가 이 문제를 뭐 간접적으로 뭐 이러저런 자리에서 듣고 저도 이렇게 연구해보고 그러면 정부 관료들이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그 이와 관련한 저 사업도 아닌데 그 저출산 고령화 대책 사업이라고 예산을 쓰고 그런 점에서 여성가족부는 완전히 해체해서 다른 이런 그 분야에 집중하는 좀 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정부 부처.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고 좋은 이름이지 모르지만 청년가족부를 만들고 이런 인구 정책의 주부처가 되게 하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기재부나 이런 데를 좀 통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총리실 이상의 그런 컨트롤 타워가 생겨야지 또는 청와대 중심의 그런 위원회가 생겨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추진했는데 꼭 그런 부처가 만들어져야 되겠고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그런 부처가 중심이 돼서 실제적으로 외국 유학생 산업 인력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말씀하시거나 질문 없으시면은 청년가족센터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